순천 웃장에서 나물 좌판을 하시는 하복실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67이십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좌판을 펴십니다. 고사리, 취나무, 곰취, 달해순. 계절마다 소쿠리에 담기는 나물이 바뀝니다. 그 자리에서만 스물새 해를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나물 괴짝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 괴짝은 20년 넘게 매일 들던 물건입니다. 무게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허리춤까지 올라오다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고사리가 시장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 한참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나무를 주우면서 눈물이 났다고 하십니다. 아픈 데가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무섭더랍니다. 어제까지 되던 일이 오늘 안 되는 그 느낌. 그게 무서우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장바구니를 한 손으로 못 드실 때, 김치통을 옮기다가 허리를 짚으실 때, 버스 계단을 오르는데 손잡이를 꼭 잡게 되실 때,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 기능을 따로 살펴본 결과가 있습니다. 65 넘으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동작이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몸을 구부리거나 쭈그리고 앉는 동작입니다. 다른 하나는 쉬지 않고 건물 한 층을 걸어 올라가는 동작입니다. 무릎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버티는 힘이 모자라서입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입니다. 진단이나 처방이 아닙니다. 지금 드시는 약이 있다면 임의로 끊거나 줄이시면 안 됩니다. 콩팥이 안 좋으시거나 통풍이 있으신 분은 오늘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시기 전에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복실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르신은 고기를 안 드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잘 챙겨 드시는 편이었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국밥집에서 일주일에 4-5번은 수육이나 국밥을 드셨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기운이 난다.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힘이 빠졌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기를 먹으면 근육이 된다. 많이 먹으면 많이 붙는다. 그러니 힘이 없으면 고기를 더 먹으면 된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60 이전에는 대체로 맞았고 60 이후에는 잘 안 맞습니다. 고기를 입에 넣는다고 그게 바로 근육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근육까지는 아주 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문 하나라도 잠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드셔도 근육 앞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음식이 좋다, 무슨 음식이 나쁘다 이런 목록을 읊는 대신에요. 오늘 우리는 몸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밥상에 올라온 반찬 한 점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한 점이 입에서 출발해서 근육에 도착할 때까지 정거장이 5개 있습니다. 위, 소장, 혈관, 근육, 그리고 뼈입니다. 정거장마다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막히는가, 막히면 어떻게 뚫는가, 그리고 그 정거장에서 오늘 저녁부터 바꿀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5 정거장을 다 돌고 나면 뒤에서 3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장에서 무엇을 사야 하는가입니다. 둘째는 내 근육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집에서 재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먹는 것만으로는 왜 부족한가입니다. 끝에는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시는 5가지 걱정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지도를 한 장 펴겠습니다. 여러분, 근육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팔에 붙어 있는 살덩어리, 대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근육은 살덩어리가 아니라 공사 현장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 근육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헐고 매일 다시 짓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허벅지에서는 어제 지은 부분을 조금 헐어내고 새 자재로 다시 쌓는 공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고 계실 때도 돌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짖는 속도가 허무는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두 속도가 비슷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는 허무는 쪽이 빨라집니다. 그 시점이 언제부터냐? 대체로 40즈음부터 조금씩입니다. 그리고 60을 넘으면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질병관리청이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우리나라 근감소증 실태를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65 넘으신 분들 중에 근감소증에 해당하는 비율이 7.9%였습니다. 남자가 6.6%, 여자가 9.2%입니다. 그런데 80을 넘기면 이 숫자가 20%까지 올라갑니다. 5분 중 1분입니다. 악력만 따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65 넘으신 분 중 악력이 기준보다 떨어진 분이 16.7%였습니다. 그런데 80 이상에서는 40.1%였습니다. 10분 중 4분입니다. 여기서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잠깐 풀어드리겠습니다. 한자로는 근육이 줄어드는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의 양이 줄면서 힘이나 몸 쓰는 기능까지 같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단순히 살이 빠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서 제가 정말로 걱정스러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쪽에서 근감소증이 더 많았다는 대목입니다. 잘 드시기 어려운 분들이 먼저 무너진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정말 마음이 아픈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또 하나 확인된 게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나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은 생활기능 점수가 낮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쭈그려 앉는 것, 한층 올라가는 것,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동작이 바로 안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지도를 접고 첫 번째 정거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정거장은 위입니다. 공사장으로 치면 자재를 해체하는 곳입니다. 트럭에 실려온 커다란 철골을 그대로 벽에 붙일 수는 없습니다. 쓸 수 있는 크기로 잘라야 합니다. 우리가 먹은 단백질도 똑같습니다. 고기 한 점은 아주 큰 덩어리입니다. 이걸 잘게 잘라야 우리 몸이 씁니다. 그 자르는 일을 위에서 시작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위산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산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하는 소화 효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줄어듭니다. 위샘이 얇아지면서 위산이 덜 나옵니다. 이걸 위축성 위염이라고 부릅니다. 60 넘으신 분들에게 아주 흔합니다. 본인은 모르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건강방송에서 빠져 있습니다. 김해에 사시는 문진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72이시고 화물차 정비 일을 35년 하시다가 그만두셨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속쓰림 약을 드셨습니다. 위산을 줄이는 약이었습니다. 정비소에서 끼니를 거르고 커피만 드시던 시절에 시작된 약입니다. 증상은 좋아졌습니다. 속은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팔뚝이 가늘어지셨습니다. 공구를 쥐는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위산을 줄이는 약을 오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속은 편해집니다. 하지만 자재를 자르는 가위가 무뎌지는 셈입니다. 단백질을 잘게 자르는 일이 더뎌집니다. 칼슘이 녹아 흡수되는 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비타민 B12 흡수도 그렇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그 약을 끊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위궤양이나 역류가 심하신 분에게 그 약은 꼭 필요합니다. 제 말씀은 다릅니다. 그 약을 오래 드시는 분일수록 단백질을 더 신경 써서 더 부드러운 형태로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주치 있게 여쭤보십시오. 이 약을 계속 이 용량으로 먹어야 하나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제 자재의 종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단백질인데 왜 어떤 건 잘 잘리고 어떤 건 안 잘릴까요?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살코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근섬유 사이사이에 질긴 힘줄 같은 결합 조직이 그물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 그물이 질깁니다. 오래 씹고 위산이 충분해야 풀립니다. 생선은 다릅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은요, 근섬유가 짧게 토막토막 나뉘어 있습니다. 회를 뜨면 결이 툭툭 끊기는 걸 보셨을 겁니다. 결합 조직도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산으로도 훨씬 빨리 풀립니다. 강릉에서 횟집 주방 일을 오래 하신 우오키 어르신은 65이십니다. 이분은 아랫니 쪽에 부분 틀니를 하셨습니다. 고기는 씹다가 지쳐서 뱉는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생선 조림은 잘 드십니다. 본인은 그냥 입에 맞아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몸이 정확하게 알고 고른 겁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위정거장에서 하실 일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한 입에 20번 이상 씹으십시오. 자재를 잘라주는 첫 번째 가위가 이입니다. 이가 불편하시면 그 자체가 근육 문제입니다. 치과에 가시는 게 근육을 지키는 일입니다.
둘째,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위산이 묽어집니다. 목이 메실 때 한두 모금이면 충분합니다. 물은 식사 전이나 식후 30분 뒤에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질긴 부위 대신 부드러운 형태를 고르십시오. 장조림보다 생선조림, 볶음보다 찜. 이 작은 차이가 예순 이후에는 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자재가 잘렸습니다. 두 번째 정거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거장은 소장입니다. 공사장으로 치면 하역장입니다. 잘라놓은 자재를 실제로 들여오는 곳이죠. 위에서 잘게 잘린 단백질은 소장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더 잘게 쪼개집니다. 아미노산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근육을 짓는 벽돌 한 장 한 장입니다. 소장 벽에 있는 문을 통해 이 벽돌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 하역장도 나이가 든다는 겁니다. 소장 벽에 주름이 조금씩 얕아집니다. 장이 움직이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들여오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들어오지 못한 자재는 어디로 갈까요? 장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갑니다. 거기서 장내 세균이 그걸 붙잡고 발효를 시킵니다. 가스가 찹니다. 배가 더부룩합니다. 방귀 냄새가 독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삼겹살을 실컷 드신 다음날 아침 속이 묵직하고 가스가 많이 차던 경험. 그게 바로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이 아래에서 썩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남은 단백질이 발효되면 장에서 염증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염증이라는 말은 뒤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시 나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근육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근육을 짓는 공사를 방해하는 물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많이 먹었으니 됐다가 아닙니다. 들어온 만큼만 쓴다 입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역장에서 함께 들어오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기름입니다. 지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이 있어야만 들어옵니다. 비타민 D가 대표적입니다. 나중에 뼈 정거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룰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기름기를 전부 걷어낸 식사만 오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칼슘은 드셨는데 흡수가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생선에 기름이 같이 붙어 있는 게 그래서 다행인 겁니다. 소장 정거장에서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끼에 몰아드시지 마십시오. 하역장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녁에 몰아서 고기 한 근을 드시는 것보다 세 끼에 나눠 드시는 편이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이 이야기는 네 번째 정거장에서 숫자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기름을 아예 빼지 마십시오. 들기름 한 숟가락, 참기름 한 숟가락, 나물 무치실 때 넣으시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선의 기름은 걷어내지 마십시오. 그 기름 안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정거장으로 가겠습니다. 혈관입니다. 공사장으로 치면 자재를 실어 나르는 트럭길입니다. 벽돌이 소장에서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벽돌은 저 혼자 걸어서 허벅지까지 가지 못합니다. 혈액이라는 트럭에 실려야 갑니다. 그리고 이 트럭에는 운전기사가 필요합니다. 그 운전기사가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라고 하면 당뇨 이야기부터 떠올리십니다. 맞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혈액 속 아미노산을 근육 안으로 밀어넣는 일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인슐린은 언제 나올까요? 탄수화물을 드실 때 주로 나옵니다. 밥,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요즘 아주 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살 빠지려면 밥을 끊어라. 탄수화물이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읍에서 벼농사를 지으시는 방성기 어르신이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74이십니다. 혈당이 높다는 말을 듣고 밥을 확 줄이셨습니다. 대신 새참으로 삶은 달걀만 드셨습니다. 본인 딴에는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니 바지가 헐렁해지셨습니다. 배는 그대로인데 허벅지가 가늘어진 겁니다. 논둑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지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재는 들여왔는데 트럭이 안 온 겁니다. 기사가 없으니 벽돌이 혈액 안에 떠다니다가 그냥 간으로 흘러갑니다. 간에서는 남는 아미노산을 태워서 열량으로 써버립니다.
애써 드신 달걀이 근육이 아니라 땔감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단백질만 따로 드시면 반쪽입니다. 밥 한 공기와 단백질 반찬은 서로 원수가 아니라 짝입니다. 물론 혈당이 높으신 분은 밥의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다만 조절과 단절은 다릅니다. 혈당이 걱정이시면 양을 줄이시되 순서를 바꾸십시오. 나물과 국을 먼저, 그 다음 생선이나 두부, 마지막에 밥, 이렇게만 드셔도 혈당은 덜 오르고 트럭은 제때 옵니다. 그리고 순서에 대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몸을 쓰신 다음에는 트럭이 훨씬 잘 다닙니다. 밭일을 하시거나 걷고 오신 뒤 한두 시간 안에 드신 단백질은 근육으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운동편에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번째 정거장, 근육입니다. 공사 현장 그 자체이지요. 여기서 진짜 문제가 드러납니다. 젊은 몸의 공사 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벽돌을 실은 트럭이 도착합니다. 현장 감독이 호루라기를 떱니다. 인부들이 우르르 나와서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트럭이 오면 바로 반응합니다. 예순이 넘은 몸의 현장은 어떨까요? 트럭이 똑같이 도착합니다. 감독이 호루라기를 끕니다. 그런데 인부들이 잘 안 나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이 현상에 이름이 있습니다. 동화저항이라고 부릅니다. 몸을 만드는 신호에 대한 반응이 무뎌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 전체의 열쇠입니다. 예순 넘어 힘이 빠지는 이유는 자재를 안 드셔서가 아닙니다. 같은 양의 자재로 예전만큼 반응이 안 나와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호루라기를 더 크게 불거나 안 들리는 귀를 고치거나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루라기 이야기입니다. 근육에게 공사 시작 신호를 보내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미노산 중에 류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됩니다. 류신은 공사 시작을 알리는 호루라기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호루라기에는 세기의 문턱이 있습니다. 일정 세기 이상으로 불어야 인부들이 나옵니다. 살살 불면 아무도 안 나옵니다. 이 문턱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밝혀낸 연구들이 있습니다. 노년기 단백질 섭취에 관한 국제연구진의 권고문에 따르면 나이 드신 분들은 한 끼에 단백질 25에서 30g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류신이 대략 2.5에서 2.8g이 되어 문턱을 넘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 연구들은 이보다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화저항이 심한 분은 한 끼 30에서 40g까지 올려야 같은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총 단백질 양이 적어도 류신이 충분히 든 쪽이 총량이 많아도 류신이 부족한 쪽보다 근육 반응이 좋았습니다. 양보다 신호의 세기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 밥상으로 옮겨보겠습니다. 25에서 30g이 어느 정도일까요? 고등어 한 토막입니다. 손바닥 크기의 생선 한 토막이 대략 그 정도입니다. 달걀로는 4개 정도, 두부로는 한 모 가까이, 닭고기로는 손바닥 한 장 두께만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의 실제 아침 밥상을 한번 볼까요? 의정부에서 아파트 청소 일을 하시는 차추나 어르신은 70이십니다. 새벽 5시 반에 나가십니다. 아침은 흰죽 한 그릇이나 누룽지 한 그릇, 반찬은 김치와 나물 두어 가지, 점심은 경비실에서 컵라면, 저녁에야 밥상 앞에 앉아서 생선이나 두부를 드십니다. 이 우리 밥상에서 아침의 단백질은 몇 g일까요? 많아야 5g 안팎입니다. 점심도 비슷합니다. 저녁 한 끼만 문턱을 겨우 넘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 어르신의 우리 몸에서 공사가 시작되는 건 하루에 한 번뿐입니다. 나머지 20시간 동안은 헐기만 하고 짖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조사에서 65 넘으신 분들 중 상당수가 하루 단백질 권장량에 못 미친다는 보고가 계속 나옵니다. 식사량 자체가 줄고 소화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총량을 늘리는 것보다 문턱을 넘는 끼니 수를 늘리는 게 먼저입니다. 같은 하루 단백질이라도 저녁에 몰아 드시면 공사가 한 번 돌아갑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 드시면 3번 돌아갑니다. 재료비는 똑같은데 완성되는 벽의 넓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침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침이 대개 가장 비어 있으니까요. 죽 한 그릇에 달걀 2개를 얹으십시오. 두유 한 잔을 곁들이십시오. 전날 구운 생선을 한 토막 남겨두셨다가 데워 드십시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하루 공사 횟수를 2배로 만듭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안 들리는 귀를 고치는 쪽입니다. 인부들이 왜 호루라기를 못 들을까요? 현장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그 소음의 정체가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상처가 텄는 걸 떠올리십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건 그런 염증이 아닙니다. 아프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열도 안 나는 염증입니다. 혈액 속에 아주 낮은 농도로 오래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왜 생길까요? 나이 자체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뱃살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지방세포는 그냥 기름창고가 아니라 염증 물질을 뿜는 공장이기도 합니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우리 장에서 발효되는 것도 이유입니다. 아까 소장 정거장에서 말씀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이 염증이 근육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공사 시작 신호를 흐리게 만듭니다. 동시에 허무는 쪽 작업반을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짓는 팀은 게을러지고 허무는 팀은 부지런해집니다. 이러면 아무리 자재를 넣어도 벽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소음을 줄이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푸른 생선이 다시 등장합니다. 등푸른 생선의 기름에는 오메가3라는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염증을 마무리 짓는 신호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을 정리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게 근육에도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연구가 있습니다. 60에서 85 사이의 건강한 분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생선 기름을, 다른 한쪽은 옥수수 기름을 6달 동안 드시게 했습니다. 6달 뒤 결과입니다. 생선 기름을 드신 쪽에서 허벅지 근육 부피가 3.6% 늘었습니다. 악력은 2.3kg 늘었습니다. 들어 올리는 힘은 4% 늘었습니다. 운동을 따로 시키지 않았는데 나온 결과입니다. 이 나이대에서 근육이 저절로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대충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이 연구에서 쓴 양은 하루 3.36g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기름진 생선 200에서 400g을 매일 드시는 양에 해당합니다. 통조림으로 치면 하루 한 통 반 정도이지요. 매일 그렇게 드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실적이지도 않고요. 그러니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생선 기름은 약이 아닙니다. 다만 방향이 확인된 재료입니다. 주에 2~3번 꾸준히 드시는 것이 아예 안 드시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생선 기름을 드시면서 근력 운동을 함께 하신 분들이 운동만 하신 분들보다 다리 힘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함께 할 때 더 좋다는 뜻입니다. 이건 뒤에 운동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거장에서 하실 일은 2가지입니다. 호루라기를 문턱 위로 불 것, 한 끼에 손바닥 하나만큼의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소음을 줄일 것, 등푸른 생선을 주에 2~3번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5번째, 뼈입니다. 공사장으로 치면 건물이 올라설 집안이지요. 이 정거장을 빼놓는 방송이 참 많습니다. 근육 이야기만 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이 무너지면 아무리 튼튼한 기둥을 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근육은 뼈에 붙어 있습니다. 근육이 힘을 쓰면 그 힘이 뼈로 전달됩니다. 뼈가 약하면 근육이 제 힘을 다 쓰지 못합니다. 반대로 근육이 없으면 뼈에 자극이 안 가서 뼈가 더 약해집니다. 둘은 한 몸입니다.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65 넘은 여성분 10분 중 3분이 골다공증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분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남성은 검사를 덜 받으실 뿐입니다. 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칼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칼슘만 드시면 안 됩니다. 칼슘을 문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열쇠가 따로 있습니다. 비타민 D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진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혈중 비타민 D 수치 흐름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평균이 16 정도로 나왔습니다. 충분하다고 보는 기준이
30 이상, 부족의 경계가 20입니다. 평균이 경계선 아래에 있는 셈입니다. 다른 분석에서는 20을 기준으로 할 때 남성의 75점 2%, 여성의 82점 5%가 부족 상태였습니다. 10분 중 8분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집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면 같은 햇볕을 쬐도 피부에서 만들어내는 양 자체가 줄어듭니다. 대한골대사학회에서는 뼈 건강을 위해 하루 800단위 정도의 비타민 D 섭취를 권하고 있습니다. 햇볕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분이 많아서 보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는 식품이 정말 손에 꼽습니다. 그중 앞자리에 있는 게 등푸른 생선입니다.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 정도가 뒤를 잇습니다. 여기서 통영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양판구 어르신은 78이십니다. 젊어서 원양선을 타셨고 지금은 바닷가 근처에 사십니다. 이분은 생선을 뼈째 드시는 게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멸치볶음, 꽁치조림, 뼈까지 씹어 드십니다. 이분이 특별한 건강법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평생 드시던 대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든을 앞두고도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오르십니다. 작은 생선을 뼈째 드시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칼슘과 비타민 D와 단백질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열쇠와 자물쇠가 같은 봉투에 들어있는 셈입니다. 따로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밥상에 멸치를 올리셨던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5정거장을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숙제가 남습니다. 아까 네 번째 정거장에서 한 끼에 25에서 30g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렸죠. 솔직히 그 숫자만 들으면 감이 안 오십니다. 저울을 꺼내 재실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밥상에 실제로 올라오는 것들로 바꿔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값이니 그렇게 알고 들어주십시오. 고등어 한 토막부터 보겠습니다. 손바닥 크기, 무게로 100g쯤 되는 한 토막에 단백질이 대략 20g 들어있습니다. 꽁치 통조림은 100g에 18.9g입니다. 보통 통조림 한 통이 그보다 조금 더 되니 반 통이면 10g 안팎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걀은 한 개에 6g 정도입니다. 2개면 12g, 3개면 18g입니다. 두부는 한 모를 400g으로 잡으면 반모에 12에서 13g쯤 됩니다. 찌개에 넣으신 두부 몇 조각으로는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닭고기, 살코기는 100g에 22g가량, 소고기나 돼지고기, 살코기도 비슷합니다. 우유 한 컵과 두유 한 팩은 각각 6g 안팎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놀라실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밥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한 공기에 4에서 5g쯤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무시할 양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한 끼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밥 한 공기에 5g, 고등어 한 토막에 20g, 두부 몇 조각에 5g, 합치면 30g입니다.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래 먹던 밥상입니다. 새로 배울 게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이번에는 흔한 아침 우리 밥상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흰죽 한 그릇에 3g, 김치와 나물에 1g, 끝입니다. 4g입니다. 문턱이 25g인데 4g입니다. 호루라기를 분 게 아니라 입만 번긋한 셈입니다. 그러면 이 죽 한 그릇을 어떻게 살리느냐? 달걀 2개를 얹으면 12g이 붙습니다. 두유 한 팩을 곁들이면 6g이 더 붙습니다. 죽에 잘게 뜯은 닭고기나 생선살을 넣으면 또 붙습니다. 합치면 20 몇 g. 문턱 근처까지 올라옵니다. 밥그릇을 바꾸신 게 아닙니다. 반찬 한두 가지를 얹으셨을 뿐입니다. 여기서 아침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왜 그렇게 아침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 저녁을 몇 시에 드셨습니까? 보통 6시나 7시쯤 드셨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7시까지 몇 시간입니까? 12시간입니다. 그 12시간 동안 우리 몸은 밥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쉬지 않습니다. 심장도 뛰고 숨도 쉬고 체온도 유지해야 합니다. 자재가 안 들어오는데 일은 계속해야 하면 우리 몸은 어디서 재료를 가져올까요? 창고를 헐었습니다. 그 창고가 근육입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근육을 조금씩 헐어서 필요한 아미노산을 꺼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아침에 다시 채우면 그만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침을 걸으실 때입니다. 아침을 걸으시면 12시간이 16시간, 17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점심에 국수 한 그릇으로 때우시면 문턱도 못 넘습니다. 그러면 하루 20시간 동안 헐기만 하고 짖지는 않는 셈이 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근감소증을 분석한 연구에서 위험행동 4가지를 꼽은 적이 있습니다. 흡연, 위험한 음주, 신체 활동 부족,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아침 결식이었습니다. 담배와 술과 같은 줄에 아침 거르기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처음 봤을 때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침을 화려하게 차리시라는 게 아닙니다. 죽 한 그릇에 달걀 2개, 그거면 됩니다. 5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녁을 너무 일찍 드시고 일찍 주무시면 밤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주무시기 두어 시간 전에 두유 한 잔이나 우유 한 잔 정도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속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요. 자, 이제 오늘 저녁에 무엇을 사서 어떻게 드실 것인가, 이 이야기를 우리 시장 기준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방송에서 흔히 정어리를 권합니다. 외국 자료를 그대로 옮기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마트에서 정어리 통조림 찾기가 쉬우셨습니까? 아마 아니셨을 겁니다. 있어도 수입품 코너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싸고 더 흔하고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청어, 그리고 멸치입니다. 정어리와 같은 집안 식구들입니다.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 영양성분 자료에 나오는 값입니다. 고등어구이 100g에는 오메가3 성분이 대략 4,0mg 들어있습니다. 100g이면 보통 한 끼에 드시는 한 토막 정도입니다. 여기서 비교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든 오메가3 제품의 하루 최대 섭취 기준이 2,0mg입니다. 고등어 한 토막에 그 2배가 들어있는 셈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에 2~3번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분이라면 대개 따로 오메가3을 사서 드실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 달에 몇만 원씩 나가던 돈이 굳습니다. 다른 생선들도 볼까요? 멸치는 100g에 오메가3가 2, 100mg 정도입니다. 청어는 1, 700mg가량, 정어리가 1, 500mg 안팎입니다. 우리 멸치가 정어리보다 낫습니다. 칼슘은 어떨까요? 멸치 100g에 칼슘이 509mg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뼈를 통째로 드시기 때문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통조림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고등어 통조림과 꽁치 통조림 둘 다 좋은데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꽁치 통조림은 단백질이 100g에 18.9g으로 조금 더 많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도 더 많습니다. 특히 비타민 D가 13마이크로그램으로 고등어 통조림의 2.6배쯤 됩니다. 뼈가 걱정이신 분,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은 꽁치 쪽이 낫습니다. 고등어 통조림은 칼륨이 250mg으로 꽁치보다 1.6배 많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내보내는 걸 돕습니다. 열량과 지방은 꽁치보다 조금 적습니다. 혈압이 걱정이신 분, 짜게 드시는 편인 분은 고등어 쪽이 낫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은 칼륨이 많은 쪽이 오히려 부담입니다. 이런 분은 통조림 선택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사오셨다고 칩시다.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오늘 꼭 말리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튀기는 것입니다. 생선 튀김이 맛있는 거 압니다. 바삭하고 고소하지요. 그런데 아주 높은 온도에서 오래 튀기면 오메가3가 상합니다. 열에 약한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튀김옷이 튀김 기름을 잔뜩 머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염증을 가라앉히려고 드신 생선이 염증을 늘리는 기름을 함께 데리고 들어옵니다. 애써 사오신 재료의 가장 좋은 부분만 버리는 셈입니다. 권해드리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가장 좋은 건 통조림을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이미 익어 있고 뼈까지 물러 있어서 칼슘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접시에 담고 식초 몇 방울, 다진 파, 참기름 한 방울 이러면 끝입니다. 두 번째는 조림입니다. 물을 깔고 자작하게 끓이십시오. 물에서 익히니 온도가 100도를 크게 넘지 않습니다. 기름이 덜 상합니다. 세 번째는 구이입니다. 프라이팬보다 석쇠나 오븐이 낫습니다.
노릇하게만 굽고 태우지 마십시오. 탄 부분은 떼어내고 드십시오. 그리고 통조림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논산에 혼자 사시는 남말순 어르신은 66이십니다. 통조림을 자주 드십니다. 간편하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국물까지 밥에 부어서 싹싹 드셨습니다. 영양이 다 국물에 있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기름에 녹아있는 성분은 국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도 거기 다 몰려 있습니다. 조미액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국물에 대부분 남습니다. 혈압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하십시오. 통조림을 열고 체에 받쳐서 국물을 따라내십시오. 그리고 요리에 넣을 때는 소금과 간장을 평소보다 줄이십시오. 생선 자체에 이미 간이 되어 있으니까요. 큰 생선과 작은 생선 이야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서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몸집이 크고 오래 사는 생선일수록 중금속이 쌓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생선들은 다행히 작고 수명이 짧습니다. 멸치, 고등어, 꽁치, 청어 이런 생선들은 그 걱정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마음 놓고 드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궁합입니다. 생선 한 토막 옆에 무엇을 놓으시겠습니까? 밥을 놓으십시오. 아까 트럭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탄수화물이 있어야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갑니다. 신맛을 곁들이십시오. 식초나 레몬즙 한 숟가락, 생선의 철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걸 돕습니다. 비린내도 잡힙니다. 그리고 나물을 곁들이십시오. 나물의 섬유질이 장을 움직이게 합니다. 아까 하역장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그 발효 문제를 줄여줍니다. 밥, 생선, 나물, 국, 우리가 원래 먹던 밥상 그대로입니다. 새로 배우실 게 없습니다. 다만 생선을 일주일에 몇 번 올리느냐 그 횟수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새로 드릴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일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여러분, 집에서 오늘 당장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요.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연필, 그리고 줄자 하나만 준비하십시오. 첫째, 종아리 둘레입니다. 의자에 앉으십시오. 무릎이 직각이 되게 하십시오. 양말을 벗고 종아리에서 가장 굵은 부분에 줄자를 두르십시오. 꽉 조이지 말고 살에 닿을 정도로만 하십시오. 숫자가 나왔습니까? 남성은 34cm, 여성은 33cm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보다 확실히 가늘다면 근육이 줄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하필 종아리냐고요? 종아리는 우리가 서 있는 동안 계속 일하는 근육입니다. 몸 전체 근육이 줄면 여기가 먼저 티가 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간단한 선별 방법으로 씁니다. 둘째, 의자에서 일어서기입니다. 팔걸이 없는 의자에 앉으십시오. 팔짱을 끼십시오. 손으로 무릎이나 의자를 짚지 마십시오. 그 상태로 완전히 일어섰다 앉기를 5번 반복하십시오. 시간을 재보십시오. 12초 안에 끝내셨다면 괜찮은 편입니다. 15초를 넘기신다면 다리 힘이 떨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손을 짚어야만 일어설 수 있다면 지금 바로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셋째, 5가지 질문입니다. 이건 병원에서도 쓰는 간단한 자가점검입니다. 5가지를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하나, 5kg짜리 물건을 들어 옮기기가 힘드십니까? 쌀 5kg, 한 포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둘, 방 안을 걸어 다니는 게 힘드십니까? 셋, 의자나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힘드십니까? 넷, 계단 10칸을 쉬지 않고 오르기가 힘드십니까? 다섯, 최근 1년 안에 넘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5가지 중에 그렇다가 2개 이상이시면 한 번쯤 확인해 보실 때입니다. 3개 이상이시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5번째, 넘어지신 적이 있다는 항목은 그 자체로 중요한 신호입니다. 넷째, 걷는 속도입니다. 평소 걸음으로 4m를 걸어 보십시오. 거실 한쪽 끝에서 반대쪽까지 정도입니다. 5초 안에 걸으셨다면 괜찮습니다. 그보다 훨씬 느리다면 근육 기능이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 전에 다 못 건너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같은 신호입니다. 이 4가지 중에 2가지 이상 걸리신다면 병원에서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악력계로 소나기 힘을 재고 체성분 검사로 근육량을 봅니다.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악력이 남성 28kg, 여성 18kg에 못 미치면 근력이 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근육량은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남성 7, 여성 5.7 아래면 낮은 것으로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쓰는 기준입니다. 병원에 가시면 이 네 가지를 여쭤보십시오. 메모해 두셨다가 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첫째, 제 근육량과 악력을 재주실 수 있습니까? 둘째, 제가 지금 드시는 약 중에 근육이나 식욕에 영향을 주는 약이 있습니까? 셋째, 제 콩팥 기능으로 볼 때 단백질을 하루 어느 정도 먹어도 됩니까? 넷째, 비타민 D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이 네 마디면 충분합니다. 진료실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적어 가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로 새로 드릴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제 이야기를 실컷 했습니다. 좋은 자재를 들여오는 법, 문턱을 넘기는 법. 그런데 자재만 쌓아놓으면 집이 지어집니까? 안 지어집니다. 공사를 시작하라는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근육을 실제로 쓰는 일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나 매일 걷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으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걷기는 심장에도 좋고 혈당에도 좋고 기분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걷기만으로는 근육이 잘 안 붙습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이미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근육은 지금 힘이 모자란다고 느낄 때만 새로 짓습니다. 평소 하던 만큼만 하면 우리 몸은 지금 있는 근육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근력 운동입니다. 무겁게 드는 운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근육이 조금 힘들어하는 지점까지 가는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65 넘은 분들에게 일주일에 2번 이상 근력 운동을 권합니다. 걷기와 별개로 말입니다. 균형 잡는 운동도 함께 권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냐고요? 근력 운동을 1년 이상 꾸준히 하신 분들은 근감소증 위험이 20%가량 낮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1년입니다. 한 달하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집에서 하실 수 있는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첫째,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입니다. 아까 검사할 때 하신 그 동작입니다. 검사이자 운동입니다. 10번을 한 묶음으로 하십시오. 하루에 3묶음, 묶음 사이에 1분씩 쉬십시오. 너무 힘드시면 쿠션을 깔고 앉는 높이를 높이십시오. 쉬워지면 팔짱을 끼십시오. 더 쉬워지면 천천히 앉으십시오. 내려가는 속도를 늦출수록 근육이 더 일합니다. 둘째, 벽 밀기입니다.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십시오. 두 손을 어깨 높이로 벽에 대십시오. 팔을 굽혀 몸을 벽 쪽으로 기울였다가 밀어내십시오. 10번씩 3묶음, 팔과 가슴, 그리고 몸통을 잡아주는 근육이 함께 일합니다. 셋째,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싱크대나 의자 등받이를 살짝 잡고 서십시오.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십시오. 15번씩 3묶음. 종아리 근육이 여기서 일합니다. 아까 줄자로 재신 그 부위입니다. 넷째, 계단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 걸어 오르십시오. 한 층이면 충분합니다. 손잡이는 잡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힘드실 겁니다. 2주만 지나면 달라집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은 계단 대신 완만한 오르막길을 걸으십시오. 내려올 때가 무릎에 더 부담이 되니 내려올 때는 승강기를 쓰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순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시고 나면 우리 근육은 잠깐 문을 활짝 엽니다. 이때 자재가 도착하면 훨씬 잘 들어갑니다. 그러니 오전에 운동을 하셨다면 점심을 든든하게 드십시오. 저녁에 걷고 오셨다면 두유 한 잔, 달걀 한 개라도 드시고 주무십시오. 제주에서 물질을 오래 하시던 진옥순 어르신은 68이십니다. 물질을 그만두신 뒤로 무릎이 아파서 거의 앉아만 계셨습니다. 다리가 가늘어지는 게 눈에 보였다고 하십니다. 이분이 시작하신 게 딱 하나였습니다. 텔레비전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의자에서 10번 일어섰다 앉기, 하루에 서너 번 광고가 나오니까 자연히 30번쯤 됩니다. 석 달 뒤에 손녀와 오름을 반쯤 오르셨다고 합니다. 끝까지는 아니고 반까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주차장에서부터 힘들어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진짜 변화입니다.
검사지의 숫자보다 이런 게 먼저 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걱정들의 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5가지를 골랐습니다. 이 부분은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내용을 안전하게 쓰시려면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걱정입니다. 저는 통풍이 있는데 생선을 먹어도 됩니까? 원주에서 택배 상하차 일을 하시다 그만두신 유대성 어르신이 딱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71이십니다. 엄지발가락이 붓는 발작을 몇 번 겪으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풍이 있으시면 오늘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비교적 많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 요산이 됩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발작이 옵니다. 특히 조심하실 것이 말린 멸치입니다. 말리면서 농축되기 때문에 100g에 퓨린이 700mg가량 됩니다. 아주 높은 편입니다. 멸치볶음을 한 접시 비우시는 건 통풍이 있는 분께 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흰살 생선으로 가시면 됩니다. 대구, 명태, 가자미, 넙치, 도미, 농어 이런 생선들은 퓨린이 훨씬 적습니다. 두부와 달걀, 저지방 유제품도 좋은 선택입니다. 양에 대한 기준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 의료기관에서는 통풍이 있는 분에게 고기와 생선과 닭고기를 합쳐 하루 110에서 170g 정도로 제한할 것을 권합니다. 손바닥 한 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통풍이 있으신 분께는 생선보다 술이 훨씬 큰 문제입니다. 특히 맥주입니다. 생선은 조절하면서 맥주는 그대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물도 충분히 드십시오. 요산은 소변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요산을 낮추는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발작이 없다고 임의로 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걱정입니다. 저는 피가 굳지 않게 하는 약을 먹는데 괜찮습니까? 심방세동이나 혈전 때문에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생선을 반찬으로 드시는 정도는 대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메가3을 고용량 보충제로 따로 드시는 건 이야기가 다릅니다. 피가 굳는 것을 늦추는 방향으로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보충제를 새로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 있게 말씀드리십시오. 오메가3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 한마디면 됩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고 계실 때도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와파린이라는 약을 드시는 분께는 다른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녹색 채소에 든 비타민 K가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줍니다. 끊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늘리거나 갑자기 끊지 마시고 늘 드시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걱정입니다. 콩팥이 안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단백질을 늘려도 됩니까? 이건 정말 조심해서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은 단백질을 무조건 늘리시면 안 됩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노폐물을 콩팥이 걸러내야 하는데 그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을 극단적으로 줄이시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다시 몸 전체가 나빠집니다. 양쪽 다 위험한 아주 좁은 길입니다. 이런 분은 오늘 내용을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치의나 영양 상담을 통해 본인 수치에 맞는 양을 정하셔야 합니다. 아까 알려드린 질문 중 세 번째, 제 콩팥 기능으로 볼 때 단백질을 하루 어느 정도 먹어도 됩니까? 이 질문을 꼭 하십시오. 칼륨과 인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조림 종류를 고르실 때도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번째 걱정입니다. 저는 생선을 못 먹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비린내를 못 견디시는 분, 종교나 신념으로 고기와 생선을 안 드시는 분 다 계십니다. 이런 분들께 드릴 답이 있습니다. 두부를 드십시오. 한 모에 단백질이 상당합니다. 달걀도 훌륭합니다. 닭고기, 살코기도 좋습니다. 콩자반, 된장, 청국장도 우리 밥상의 오랜 단백질입니다. 다만 정직하게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같은 무게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조금 작습니다. 류신이 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을 조금 더 드시거나 여러 가지를 섞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밥과 콩을 함께 드시는 우리 식단이 원래 그 방식이었습니다. 기름 쪽은 어떻게 할까요? 들깨, 들기름, 호두에도 오메가3 계열 성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생선의 것과 형태가 다릅니다. 우리 몸에서 생선의 형태로 바꿔 쓰긴 하는데 그 전환이 아주 조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선을 아예 못 드시는 분은
들기름을 드시되 그것만으로 생선을 완전히 대신한다고 생각하진 마십시오. 필요하면 보충제를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섯 번째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 영양제를 사야 합니까? 아까 숫자를 보셨습니다. 고등어 한 토막에 보충제 하루 최대 기준에 2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주에 2~3번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분은 대개 따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돈으로 꽁치 통조림을 사서 냉장고에 쟁여두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은 상의해 보실 만합니다. 생선을 도저히 못 드시는 분, 입맛이 없어 식사량 자체가 아주 적으신 분, 병을 앓고 나서 회복 중이신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가 불편하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 강조했지만 씹지 못하면 자제가 안 잘립니다. 틀니가 헐거우면 조정을 받으십시오. 이가 빠진 자리를 오래 비워두지 마십시오. 치과 진료가 근육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걱정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못 먹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께 가장 흔한 벽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 자체가 줄어듭니다. 냄새를 덜 맡게 되고 맛도 덜 느껴집니다. 침도 적게 나옵니다. 먹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분들께는 양을 늘리라는 말이 고문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양이 아니라 밀도입니다. 첫째, 국물보다 건더기를 드십시오. 국물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한 그릇이면 건더기를 먼저 건져 드십시오. 둘째, 우리 밥상에서 순서를 바꾸십시오. 배가 부르기 전에 생선이나 두부를 먼저 드십시오. 마지막에 남기더라도 밥을 남기십시오. 셋째, 끼니 사이에 작은 것을 넣으십시오. 두유 한 팩, 삶은 달걀 1개, 요구르트 1개. 끼니를 못 늘리시면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넷째, 신맛과 향을 쓰십시오. 식초, 레몬, 깻잎, 들깨. 입맛이 없을 때 소금을 더 넣기 쉬운데 그것보다 신맛과 향으로 여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꼭 확인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입맛이 갑자기 없어지신 경우입니다. 원래 잘 드시던 분이 몇 달 사이에 확 줄었다면 그건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드시는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울감이나 외로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이나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6달 사이에 몸무게가 5% 이상 빠지셨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시던 분이 57kg 아래로 내려가신 경우입니다. 이건 그냥 넘길 신호가 아닙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특히 그렇습니다. 혼자 차리는 밥상은 자꾸 간소해집니다. 국에 밥 말아 한 그릇, 그게 반복되면 우리 몸이 조용히 줄어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겸상을 하시면 신기하게 더 드시게 됩니다. 이건 영양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4주짜리 계획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이에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이 정도면 하겠다 싶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첫째 주입니다. 딱 2가지만 하십시오. 하나, 아침 우리 밥상에 단백질 1가지를 올리십시오. 달걀 2개면 됩니다. 두유 1잔도 좋습니다. 전날 남긴 생선 1토막이면 더 좋습니다. 둘, 줄자로 종아리를 재서 적어 두십시오. 의자에서 5번 일어서는 시간도 재서 적어 두십시오.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첫 주에는 우리 몸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만에 힘이 세지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대신 2주의 습관의 자리가 잡힙니다. 둘째 주와 셋째 주입니다.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우리 밥상에 올리십시오. 통조림이면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의자 일어서기를 하루 3묶음으로 늘리십시오. 벽 밀기도 시작하십시오. 이 시기에 어떤 분들은 변화를 느끼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몸이 덜 무겁다, 소화가 편하다, 잠이 조금 깊어졌다. 다만 개인차가 큽니다. 아무 느낌이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속에서는 이미 조용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느낌보다 숫자가 정직합니다. 넷째 주부터 6째 주입니다. 이때부터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의자에서 5번 일어서는 시간을 다시 재보십시오. 1초나 2초쯤 줄어 있을 겁니다. 계단 한 층을 오를 때 숨이 덜 차실 겁니다.
장바구니를 드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8째 주에서 12째 주입니다. 이때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십니다. 요즘 걸음이 빨라지셨네. 안색이 좋아지셨네. 종아리 둘레를 다시 재보십시오. 1cm만 늘어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록하실 것은 3가지 뿐입니다. 종아리 둘레, 의자에서 5번 일어서는 시간, 계단 한층 오를 때의 숨, 달력 귀퉁이에 적으십시오.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성적표입니다. 자, 이제 오늘 돌았던 길을 한 바퀴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거장, 위였습니다. 자재를 자르는 곳입니다. 위산이 줄어 있으니 부드러운 형태로 20번 이상 씹어 드십시오. 속쓰림 약을 오래 드시는 분은 한 번쯤 여쭤보십시오. 두 번째 정거장, 소장이었습니다. 자재를 들여오는 하역장입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 몰아드시지 마십시오. 기름을 다 걷어내지도 마십시오. 세 번째 정거장, 혈관이었습니다. 자재를 나르는 트럭길입니다. 밥과 반찬은 원수가 아니라 짝입니다. 탄수화물을 끊으면 트럭이 안 옵니다. 네 번째 정거장, 근육이었습니다. 오늘의 핵심이지요. 60 넘으면 같은 신호의 반응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한 끼에 손바닥 하나만큼의 단백질로 문턱을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으로 현장의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5번째 정거장, 뼈였습니다. 지반입니다. 뼈째 먹는 작은 생선 하나로 칼슘과 비타민 D와 단백질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재만으로는 집이 안 지어집니다. 일주일에 2번은 근육에게 지금 힘이 모자란다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의자에서 10번 일어섰다 앉기, 그거면 시작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셨습니까? 요즘 걸음이 느려지신 어머니, 부쩍 마르신 아버지, 혼자 사시면서 끼니를 대충 때우시는 형님이나 누님, 그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종아리 재는 방법 한 가지만 알려드려도 큰일을 하시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함께 응원의 표시도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배가 고픈 시절을 지나온 세대입니다. 고기는 명절에나 구경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달걀 한 알도 아버지 밥그릇에만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식을 키우게 되셨지요. 좋은 건 다 자식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생선을 구우면 살은 아이들 주고 여러분은 머리와 꼬리를 발라 드셨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3, 40년을 사시다 보니 마음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내가 먹는 건 아깝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손주 과자는 망설임 없이 사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밥상에 올릴 꽁치 통조림 2통 앞에서는 한참을 서 계십니다. 장바구니에 넣었다 뺐다 하십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일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근육을 지키는 일이 나중에 누구를 위한 일이 되겠습니까?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때부터 자식들의 일상이 흔들립니다. 병원에 번갈아 오고 일을 쉬고 형제끼리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그림이지요. 꽁치 통조림 2통값과 병원비를 비교하면 계산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밥상에 올리는 생선 한 토막은 사실은 자식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시장 가시거든 망설이지 마십시오. 장바구니에 넣으십시오. 그건 사치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순천시장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복실 어르신은 나물 괴짝을 놓치신 그날 이후로 2가지를 바꾸셨습니다. 대단한 걸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 아침에 우리 밥상에 꽁치 통조림이나 달걀이 올라갑니다. 전에는 국에 밥 말아 후루룩 드시고 나가셨습니다. 지금은 5분을 더 쓰십니다. 둘, 좌판 앞 플라스틱 의자에서 손님이 없을 때 10번씩 일어섰다 앉으십니다. 처음에는 옆 가게에서 뭐 하시냐고 웃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옆 가게 분도 같이 하십니다. 넉 달쯤 지났습니다. 괴짝은 다시 드십니다. 어르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무거운 걸 들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마음이 놓이는 일인 줄 몰랐다. 저는 이 말씀이 오래 남았습니다. 근육 이야기는 사실 근육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자 화장실에 가는 일입니다. 손주를 안아 올리는 일입니다. 버스 계단을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오르는 일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일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숨을 오래 쉬려는 게 아닙니다. 내 발로 다니고 내 손으로 밥 차려 먹고 자식들 눈치 안 보면서 살고 싶은 겁니다. 우리 근육은 그걸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은 늦게 시작해도 세워집니다. 이게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여든에 시작하신 분도 좋아지십니다. 속도가 느릴 뿐입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하실 일을 딱 2가지로 줄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밥상에 단백질 1가지를 더 올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줄자로 종아리를 한번 재두십시오. 이 2가지면 오늘은 충분합니다. 다음에는 무릎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육을 지켰는데 무릎이 버티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밥상 앞에서 오늘 이야기가 한 번쯤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저는 됐습니다.